미중 정상회담은 강대국 간의 경쟁을 관리하는 프레임을 만든 거고, 중러 정상회담은 협력을 관리하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은 이제 너 미국 유일 패권 아니야, 이제 다극이야. 근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세계에도 도움이 돼, 이런 거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둘이 원하던 다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더 협력하자. 근데 안동에서 한일회담은 이런 강대국 정치에 새로 만들어지는 판 속에서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협력, 공동 대응, 이거를 좀 정례화하기 위한, 이제 미중에 좀 집중을 해보면 시진핑은 좀 느긋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다급했죠. 원래 이게요, 3월에 예정돼 있을 때는 주요 토픽이 관세였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중국이 미국과 그만한 동등한 패권이라는 거를 일단 세계에 확인을 시켜준 거고,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 안 싸워. 대만 문제만 안 건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세계에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만 문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했나요? 모른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글쎄요,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잇따른 국제 무대의 정상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서 바로 푸틴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설도 흘러나오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남쪽 안동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시나 총리의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정상 외교들이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의 이문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여쭤봤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 피부에 와닿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무대의 정상 회담, 정상 외교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연이어서 중러 정상회담이 이어졌단 말이죠. 네.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원래는 미중 정상회담은 3월에 하기로 한 건데 연기돼서 그렇군요. 이란 때문에 연기된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미국의 대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종의 공동정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이 연이은 회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번에 이제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방송했을 때 세계가 달라졌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유일 패권, 단극이 아니라 다극으로, 그다음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강대국 정치로, 그러니까 미중러가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부분에선 협력하고 어떤 부분에선 경쟁하고 이런 체제로 이동했다라고 이제 방송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미중하고 중러 이 정상회담은 그런 세계 패권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강대국 정치, 세력권 정치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특히 세력권 정치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야 이러는 거고, 트럼프는 서방군 내 거야 이러는 거고, 시진핑은 대만은 중국 거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 동상이몽이군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서로 어느 정도의 그 세력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러우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 편 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 할 때 푸틴은 아예 그 공동 성명문에 대만은 중국 거다라고 써놓고 갔어요. 인정해 준 거군요. 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은 하나밖에 없다. 대만 독립 반대한다 막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강대국 정치의 어떤 역학?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극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은 그런 강대국 간의 경쟁을 관리하는 프레임을 만든 거고,
중러 정상회담은 협력을 관리하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은 이런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너 미국 유일 패권 아니야. 이제 다극이야. 근데 원래 중국 러시아는 옛날부터 다극 주장해 온 거 아시죠? 이제 다극이야. 근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세계에도 도움이 돼. 이런 거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둘이 원하던 다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더 협력하자. 말하자면 이거를 서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안동에서 한일회담은 이런 강대국 정치에 새로 만들어지는 판 속에서 네.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협력, 공동 대응 이거를 좀 정례화하기 위한 이른바 것이라고. 셔틀 외교를 이제 그렇죠. 이번에 네. 딱 정립한 셈이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하고 중러 정상회담이 그렇다면 좀 대조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면서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거고, 하나는 되게 우호적인 거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대조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재밌어야 뭐 되는데. 흥미라는 측면은 아니고 네네. 어쩌면 꼭 알아야 될 속뜻이 네. 우리에게 또 뭐 경제생활이나 사업이나 투자에도 굉장히 크게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제 그 두 개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연달아 했으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데 시진핑이 보란 듯이 트럼프보다 푸틴한테 더 잘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를 들면 공항 영접을 나왔는데 트럼프는 부주석에 나왔거든요. 서열은 더 높아요. 8위래요. 근데 이 사람 리타이어 한 사람이라 아무 실권이 없어요. 예. 근데 푸틴은 왕위가 영접을 나왔어요. 실세 중에 실세죠, 실세죠. 실세. 그다음에 레드카펫도 트럼프는 안 깔아줬어요. 네. 푸틴은 깔아줬어요. 네. 그다음에 또 미중끼리는 공동 성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다음 기자회견도 안 했어. 공동 기자회견도. 근데 푸틴하고 시진핑 만나서는 공동 성명문 따로 나오고 공동 선언문이 47쪽이에요. 오. 따로 나오고 공동 기자회견 당연히 했고 그다음 사인한 게 40개.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양쪽 확대회담 할 때도 중국이 미국이랑 할 땐 12명, 여기랑 할 땐 15명인가 18명. 더 많은 사람이 의전과 참여를 내용 한 거예요. 자체 차이가 아주 현격히 드러났군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시진핑 이제 미중에 좀 집중을 해보면 시진핑은 좀 느긋했죠. 그다음에 트럼프는 다급했죠. 네, 그죠? 전쟁 중이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숙이고 자기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왜 이란 전쟁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연기한 거 그냥 다 끝나고 갔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원래 이게요 3월에 예정돼 있을 때는 주요 토픽이 관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자마자 막 145% 중국에 그렇게 관세 작년 때리니까 4월이었죠. 예. 그러니까 또 중국은 보복 관세 125%막 이렇게 했다가 그 부산 에이펙 때 둘이 만나서 네. 우리 1년간 홀딩하자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원래는 이번에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김프로님 뭐 관세 얘기 나온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 어떻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네. 우리 관세 얘기는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은 원하는 게 뭐였냐면 트럼프는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았잖아요. 대두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소고기도 팔아야 비행기도 되고 팔아야 되고. 비행기도 팔아야 되고 히토류 네.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이거였던 거죠. 자 우리 다극이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동등해. 싸우지 말자. 대만 문제만 안 건드리면 우리는 안 그러니까요. 싸워. 그것도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은 그 투키디데스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패권이 있고 또 다른 패권이 도전을 하면 전쟁을 한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중국이 미국과 그만한 동등한 패권이라는 거를 일단 세계에 확인을 시켜준 거고 예.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 안 싸워. 대만 문제만 안 건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세계에도 좋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만 문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했나요? 꿇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극적인 대응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79년에 미국, 중국이 수교를 했을 때 원래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 대만하고는 단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의 중국인 거니까. 그래서 그 미중 수교 직전에 미국이 대만하고 단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빨갛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79년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도 안보 너네 신경 써주고 무기도 팔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3년 후에 82년에 레이건 때 6대 보장이라는 걸 일종의 비밀 협약을 한 거예요. 대만하고 해서 대만 관계법 우리가 꼭 지킬게. 그다음에 너네 주권 우리 인정할게. 세 번째는 너네 대만에 무기 파는 거 우리 중국이랑 의논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대만 무기 그거 파는 거 계류 중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가 대만에 무기 파는 거 시진핑이랑 깊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그러면 레이건 때 약속한 걸 위배한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놀래갖고 트럼프한테 아니 그 옛날 그 약속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게 언제적 얘긴데 so what 이런 트럼프가 거예요. 제일 닮고 싶어하는 역대 대통령이 레이건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거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강약 약강이잖아요. 그래서 러우 전쟁에서도 러시아 편을 드는 걸 젤렌스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는 강대국이야. 너네 아니잖아. 근데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very powerful. 아하. 타이완은 small island.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대만의 무기를 파는 게 너무나 좋은 협상 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도 또 대만 반도체 길들이는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는 걸 믿고 어떤 미국에서부터 15,000km나 떨어진 나라가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멀리까지 전쟁을 하러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대만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만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의 유일한 대만은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에 저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두도 판 거고 소고기도 판 거고 뭐죠 보잉도 목표치보단 모자라지만 200대 판 거고 뭐 히토르도 아주 세게 안 하겠다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그 역대 그 미국 대통령과 너무 다른 이런 식의 태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유일 패권을 자진해서 반납한 게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다극이 정상이야. 버든 쉐어링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일기 때는 트럼프가 중국을 디커플링 그냥 아예 그냥 잘라내겠다 했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되니까 이제 바이든 넘어오면서 디리스킹 하겠다 한 건데 이제는 디커플링이고 디리스킹이고 중국하고의 어느 정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큰 국제 질서의 변화인 것이죠. 네. 그다음엔 이제 그럼 중러를 네. 한번 봐야 되는데 중러는요 이번에 공동선언문 그 47장짜리 낸 게요 제목이 아예 다극 세계와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에 대한 중러 공동선언문 이거 공식화한 거군요. 네, 아예. 근데 사실 이 사람,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이 다극 세계 이야기한 건 201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다극으로 가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미 다극이야라고 한 게 이제 현실이 된 거인 거고요. 그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문 보면 바로 4일 전에 시진핑이 미국아 우리 잘 지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랄하게 깠어요 미국을. 그러니까 그 워딩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네. 한 나라랑 협상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공격해서 그 나라 지도자를 살해하는 나라.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한 거를 그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까는 거죠. 그다음에 엄연한 주권국의 리더를 체포해서 자기 나라 법정에 세우는 일, 마두로. 네, 이런 건 다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2차 대전 후 우리가 쌓아온 그런 국제적인 룰에 엄연한 그걸 파괴하는 위배되는 거다.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란 전쟁도 미국 이스라엘의 침략이 국제법 위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써놓고 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그 중국 러시아의 이거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국익에 걸린 문제에서는 똑같았다라는 거죠. 미국을 대하는 거랑.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의 힘 예.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로이터에서 이번에 중러 회담 할 때 사실 푸틴이요 이번에 베이징에 갈 때 제일 큰 목표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시베리아의 힘 2를 완전히 성사시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시베리아 힘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잇는 가스관이에요. 파이프라인. 근데 그거를 시베리아 1은 2019년에 개통을 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괜찮잖아요. 바로 직통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2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 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시베리아 1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가는 네. 거. 지금 하려고 하는 시베리아의 힘 2는 이 야말 반도에 있는 야말 가스정이 가장 큰 거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예. 거고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여기서 그렇죠. 수출이 되는 건데 이 야말에서부터 몽골 거쳐서 바로 아유, 중국으로 저- 들어가는 거예요. 힘 원에 비하면 굉장히 길어지네요, 그죠? 아니요, 길이는 이게 아,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그렇지 더 긴가요? 길이는 여기가 또 조금 더 길어요. 예. 여기가 2,600km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3,000 정도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렇기는 해요. 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베리아 힘 1 이거는 크림반도 합병 있고 나서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재 시작되고 하니까 러시아가 유럽 가스 파는 게 줄어드니까 그걸 그렇죠. 중국으로 넘긴 예. 거고 그다음에 이 시베리아의 힘 2 프로젝트는 이번 전쟁 나고 나서 예. 푸틴이 제안한 거예요. 예. 그러면 벌써 2022년인데 4년 동안 아직도 실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틴은 이걸 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가스의 40%를 러시아가 냈는데 그게 지금 한 14%? 확 줄었거든요. 남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걸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2022년부터 네. 4년 동안 타당성 검사 다 끝났거든요. 근데도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중국은 급할 게 없고 러시아는 급한 급하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친한 척 했으면 예. 좀 접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접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도 소득 없이 푸틴이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시진핑한테 다 뭔가 그렇죠.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중국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 밑에 보니까 미얀마에서 또 중국 남부로 가스 그 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중국이- 저길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예. 미얀마 여기 미얀마 가스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아쉬울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거 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른 가스관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에서도 수입을 하거든요. 중국이. 그다음에 미얀마에서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다음에 호주, 카타르에서는 LNG로 들어와요. 배로. 예. 그러니까 이미 중국 입장에서도 다변화가 됐네요. 가스나 석유를 너무 러시아에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 필요한 가스의 20%, 석유의 20%가 러시아에서 오거든요. 제일 포션이 커요. 더 그게 늘어나면 중국 입장에서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공급망 다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게 없는 데다가 여기 보시면 이 긴 거를 파이프라인을 놓으려면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이 들겠어요? 그다음에 이걸 일단 놓으면 이거 가는 만큼은 중국 직통이니까 중국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둘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건 가격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적어도 유럽에 파는 거 정도의 가격으로 팔려고 해요. 그게 200불에서 250불. 그러니까 그 가스도 무슨 기준이 단위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당 200에서 250불. 근데 중국은 국내 가격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불 돼요. 60불. 너무 후려친 거예요. 하여튼 왕서방들 그러니까 이란 석유도 그렇게 후려쳐 갖고 가져가잖아요. 아우 그냥 눈 깜짝하면 코베가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겉으로 보는 것만큼 사이 안 좋아요. 지금 러시아도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인데. 자기가 아쉬운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러시아는 뭐 그렇게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겉으로 친한 척은 다 했지만 실제 실리에 있어서는 중국이 딱 끄는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이 회담 있고 나서 러시아 그 크레물린 대변인 있잖아요. 페스코프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보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러시아 푸틴을 더 융숭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의식만 겉으로만 그럼 뭐해 내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아 이게 속마음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중러가 좀 친한 것 같고 뭐 이래도 지금 러우 전쟁, 트럼프, 이란 전쟁 이후에 달라진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떤 면에선 협력하고 어떤 면에선 경쟁하고 그렇죠. 어떤 건 얄짤없고 어떤 건 봐주는 것 같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결국 간다라고 하는 걸 너무 이번 그 회담들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네요. 있죠. 사실 뭐 의전도 그렇고 뭐 다들 환영하는 모습도 나오고 뭐 혈맹처럼 보이지만 각자 다 다른 속셈이 있고 그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건 트럼프 일기 때는 제가 기억할 때는 중국의 부총리급이 계속 미국의 트럼프 사무실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이 간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의 그렇죠. 양국 간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어서 나왔던 얘기가 시진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날 거다. 그 얘기가 네. 있었어요. 네. 그거는 우리 한반도에 상당히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시진핑이요 만약에 이달 말이나 6월 초에 간다고 하잖아요. 2019년에 가고 처음이에요. 예. 7년 만에 가는 거니까 꽤 오랜만에 가는 건데 지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이라고 하는 그 계획은 좀 전에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중러 정상회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중 회담하고 나서 양쪽에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쪽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동의했다. 뜻을 같이 했다. 네. 근데 중국 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했을 리가 없거든요. 한반도 비핵화겠죠. 중국은 또 기본적으로 이미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미중 사이에 그 나온 거 있죠.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에 대한 해석이 양쪽이 굉장히 달라요. 나온 보고서들도 네. 이쪽에 나온 게 이쪽엔 없고 이쪽이 주장하는 거 이쪽은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막 이것도 일종의 파워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나기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말하자면 중국이 좀 절대적 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러우 전쟁 후에 북한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그렇죠. 북한 러시아가 너무 친해졌고 북한이 당장 필요한 것들을 러시아가 많이 주고 있고 뒷배 역할을 거의 뭐 혈맹처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 만나고 싶어하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중 정상이 만나서 북한 얘기를 했단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이 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에 가서 어떤 북미 사이의 대화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도 하면서 앞으로 있을 북미 그 회담에 있어서 중국도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조율이랄까? 그렇군요.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너무 북한이 러시아랑 너무 친해지는 건 또 안 좋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관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슈도 있거든요. 그거는 중국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해 출해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해 출해권.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김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동해로 나가는 건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번 중러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크게 봐서 북중러 접경지대잖아요. 그렇죠. 여기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럼 보시면 북한하고 중국은 압록강 따라서 그다음에 두만강의 중상류 정도까지 접경이고 요걸 자세하게 여기를 자세하게 하면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국이랑 접하지만 두만강 하류, 중하류라고 해야 러시아 되나요? 접경이죠. 여긴 러시아 접경인데 여기가 뚫려 있어야 동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겠네. 근데 김프로님 이거 제가 BBC 자료잖아요. 네. 이거 시 오브 재팬이라고 써 있는 거 제가 제미나이에 넣어갖고 다 이스트 C로 바꾼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니 BBC는 왜 아직도 시 오브 재팬이라고 같은 섬나라인가 봐요. 하나요? 왕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조심해요. 이거 AI한테 바꾼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동해로 나가는 게 막혀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은 사실 되게 억울한 게 옛날에 이거 다 중국 거였잖아요. 중국 땅이죠. 그랬는데 그 베이징 조약 1860년에 그때 이제 러시아한테 뺏긴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일로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그 광역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아 여기 예. 여기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딱 만나는 삼각점이에요. 네. 여기가 팡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러시아, 예. 여기는 중국, 두만강 건너면 여긴 북한. 아, 그렇군요. 여기가 팡춘, 우리나라 말로는 방천. 음. 이 여기거든요. 음.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함께 막 협력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푸틴이 가서 시진핑한테 너희가 동해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뭐 부두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같이 개발해서 니네가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도록 우리가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러시아만 동해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요 사이에 막 철교도 있고 그런데 러시아랑 북한 이어주는 그러니까 그거 설득하러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은 이게 광역 두만강 무슨 그런 거 그 기구가 있었는데 2009년에 그냥 북한이 탈퇴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한 2018년 정도부터 이제 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하니까 이제 시진핑은 하는 김에 이렇게 좀 같이 개발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북아의 해상 물류 이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크게 봐서는 또 북극 항로 막 이런 거랑도 뭐 연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이해는 어떤가요? 저걸 열어줬을 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다 열어준다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순순히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겠군요. 큰 대가가 있어야지. 큰 대가가. 예를 들면? 글쎄요, 뭐 경제 협력과 그다음에 여러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뭐 제재 해제와 그런 것들 많이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 협조해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북한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저걸 위해서 또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러 북한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안에. 네, 그 시기가 뭐 보도처럼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가니까 뭐 그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저 동해라고 선명하게 박혀 있는데 저기서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그쵸. 동해가 되고 네. 조금 더 내려가면 일본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필리핀 가는 거. 그러니까요. 마침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이게 지난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 교토인데 네. 거기서 드럼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동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 이제 초대를 해서 사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양국 정상이
자신의 고향에서 교차해서 회담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둘이 너무 성과가 잘 있었나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두 네. 사람이 너무 잘 맞고 그러니까요. 서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그러니까 호감. 갖고 있는 예.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막 어떤 구체적으로 한일 간에 드디어 이런 걸 협의를 했다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국이 미중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패권이 막 그 구조가 변하고 그리고 그들 간의 이런 싸움이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런 강대국이 아닌 중견 그러나 힘 있는 중견국이 셔틀 외교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이제 접촉을 정례화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 너무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시진핑이 엄청 화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때문에. 예. 그 화낸 게 그거잖아요. 다카이치가 예. 대만 유사는 대만에서 일본 유사다. 참전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재무장을 위한 논리다.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논리. 그래서 이번에 중러 공동 성명에 거기에 대한 게 명확히 나와요. 일본에 대한 게. 일본의 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고 일본은 당신들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세계에 누를 끼쳤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꿈 깨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도 막 화를 냈다면서 언성까지 높이면서. 글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가 다카이치 편을 들어줬다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달랜 것 같더라고요. 재무장 너네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북한 때문에 하는 거야. 되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북한 때문에 재무장을 하겠어요. 뭐 그런 북핵 문제도 심각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타겟은 중국이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던데. 그러니까 변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일 간의 그 정상회담, 그다음에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일본은 당분간 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한국이 요즘 그렇잖아요. 한국이 중국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하고. 글쎄 그럼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중국하고도 사드 네. 쾅, 네. 일본하고는 뭐 수출 규제, 뭐 역사 문제 쾅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도 달래고 여기도 달래고 하는 입장이니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동북아 질서의 약간 주도자로서 역할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가 다 되는 나라는 옛날엔 미국이 그게 다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은 되는데 지금도 소프트 파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세 개 다 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넘어간 건 오래전 일이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예, 군사력도 그리고 수출량이나 또 무엇보다도 저는 시가총액이 일본을 훨씬 넘어갔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요즘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일본은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일단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겠죠. 아쉬운 사람이 원래 우묵한다며요. 네. 그런데다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이문영 교수님 모셨으니까 우리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전쟁하니? 막 이래요. 그렇게 관심이 있다가 아예 싹 다 끊어버린 듯한 느낌?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세요. 지금 그쪽은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일단 전선에서 이제 러시아가 그 얘기한 돈바스 100% 점령 못했잖아요. 예. 돈바스가 도네츠크, 루안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루안스크는 100% 점령했는데 도네츠크는 90%밖에 점령 예. 못했는데 이란에 관심이 있는 동안 나머지 10%를 빨리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쟁이 드론 전쟁이잖아요. 근데 땅을 점령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과 그런 게 이제 뭐 탱크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드론이 쉴 새 없이 하늘을 거길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병력이 보이면 그런데다 그 그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막 정찰하는데 자기 위에 폭탄 얹어 있다가 그냥 그대로 뭐 적이 보이면 폭탄으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어떤 점령을 위해서 전차나 탱크나 장갑차 이런 거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장이 투명해졌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전선에 누가 더 점령을 하고 말고 이런 변화는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후방 공격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래갖고 그 5월 9일이 러시아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한 3일은 휴전을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예. 러시아가 또 드론이랑 미사일이랑 섞어갖고 거의 1000발을 쐈어요. 끼우랑 근데 러시아는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죠. 그래갖고 막 에너지 인프라, 막 군수시설 이런 거 막 파괴하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이 되게 발전했지만 중장거리가 약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1000발씩 쏘는 거예요. 모스크바를. 그래갖고 얼마 전에 22일 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쪽으로 1000발 넘게 22일 날 한 17일 날. 모스크바로? 오. 1000발 넘게 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사람이 3명이나 죽었어요. 아니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은 전쟁하는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달라진 거죠. 오, 요즘에 예. 아니 그 우크라이나가 그렇게까지 많이 드론을 쏜 건 처음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22일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아니고요. 러시아 점령지 루안스크에 대학 기숙사를 밤에 드론으로 해갖고 대학 기숙사를? 그래. 근데 우크라이나는 드론 부대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대학 기숙사를 밤에 드론이 공격을 해갖고 16명이 죽었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빨갛 뒤집힌 거죠. 사실 자기들은 뭐 맨날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젤렌스키도 그런 거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그래갖고 푸틴이 그 다음 날 신형 극초음속 중형 탄도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끼우로. 물론 드론 막 600개. 그다음에 보통은 1000개를 날리면요. 대부분 드론이고 미사일은 비싸니까 이렇게 많이 안 섞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사일도 90개나 섞었고요. 야. 거기다가 신형 극초음속 그거 오레슈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핵탄두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낀잘, 시르콘 이건 다 극초음속이라서 그건 요격이 안 돼요. 그거를 다 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전포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지금 26일 날 다시 러시아가 끼우에 있는 외국 공간들 국제기구 뭐 이런 음. 다 나가라. 초토화시킨다. 대공습을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보다는 지금 서로 그런 후방 공격. 그러니까 이게 드론 전쟁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병이 가서 깃발 꽂는 전쟁 그 영토 싸움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되게 기술적인 소모전 후방전 이런 거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끝날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다른 전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그러니까 저쪽은 뭐 좀 소강 상태거나 뭐 대충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그런 상황이어서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나저나 저 지난번에 뵀을 때 러시아 여행 가실 거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오려고요. 아이. 이번 여름에. 아니 전선 뭐 이런 건 당연히 못 가고요. 네. 그래도 저는 모스크바 가서 모스크바도 들어놓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뭐 다음에 저번에 가세요. 갈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모스크바로 가끔씩 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공격 그때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막 1000대씩 근데 대부분은 다 요격되고요. 네. 당연히 모스크바도 방공망이 있으니까요. 네. 대부분은 요격되긴 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경제도 너무 어렵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제가 좀 제 눈으로 보시려고요? 확인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달 됐나요 우리가 벤지가 그래서 한 뵙고 올 여름에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러시아 여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쟁이 뭐 좀 소강 상태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가야 된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아서 한번. 이제 무서워서 못 러시아- 따라오시겠네요. 네? 무서워서 못 따라오시겠네요. 저 장교 출신이에요. 아니 제가 갔다 와야 또 3% 그 시청자분들께 네. 지금 러시아가 어떤지 생생하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난전을 좀 잘 네. 유념하셔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번에 모스크바 일단 수도는 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무르만스크나 아르한겔스크 예. 그 북극 항로 그 출발점이 되는 그쪽을 좀 가보고 싶어요. 베드루스는 안 가고요. 거긴 제가 너무 많이 가봐갖고 아, 그건 저는 저한테는 딱히 매력이 없어요. 그래요? 저 진짜 가보고 싶은데 제가 27살 때 갔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볼 게 네바강. 예. 너무 많죠. 그죠? 근데 거기도 요즘 위험해요. 위험해요? 바로 근처에서 예. 그 유럽 쪽으로 가는 예. 그 석유 예. 수출하는 항구가 거기 있는데 예. 그걸 때려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우랄유가 더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막 석유를 막 팔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떼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가 그 항구들을 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항구가 페테르부르크랑 되게 가까워요.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여기가 거의 이제 막바지다. 호르무즈 개방과 핵 포기 요게 연계된 것들을 미국이 드디어 해낸다. 뭐 그런 보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또 갑자기 또 무슨 폭발음도 들리고 또 뭐 미국이 또 뭐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소음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거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뭔가 MOU가 나올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 예, 트럼프가 양보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라늄 농축 음, 얼마나 제한을 할 거냐. 예, 원래 트럼프는 영구히 못하겠다 이제 이랬다가 옛날에 오바마가 했을 때 15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20년 못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란은 또 말도 안 돼. 이건 우리의 주권적 권리야 이랬다가 그래. 네 임기 동안은 안 할게. 한 5년? 이렇게 된 거야. 한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게 12에서 1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왜 한 거예요? 오바마랑 똑같잖아. 원래대로인데. 예. 그다음에 그 지금 440kg 예. 그 60% 농축 우라늄이 이란에 예.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예. 또 쟁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트럼프는 그거 미국으로 다 보내. 이런 거고 이란은 절대 못해 이랬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럼 너네 40kg만 가져 400kg는 미국 보내고 그러니까 이란 말이 되니 이제 이랬던 건데 그거 트럼프가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우리 국내에서 희석해갖고 폐기하든가 제3국으로 보낼게 이랬는데 트럼프가 절대 안 된다 했었던 건데 트럼프가 또 한 발 물러나서 그래 이란 내에서 폐기하든가 아니면 제3국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옛날에 오바마 때 러시아로 보냈어요 다. 그때 뭐 물론 그렇게까지 고농축은 아니었지만 그때 대부분 러시아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전쟁 왜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도 그렇죠.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럼 뭐 하러 했냐 이러니까 이걸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양보를 안 하면 이란은 양보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계속 막힐 거고. 그러니까 유가 뜨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되고. 그나마 트럼프가 이렇게 맞춰주니까 지금 이란이 협상 이란도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 너 이럴 거면 전쟁 왜 했니? 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막 어저께 강요회의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양보를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네. 그게 설득이 안 되면 더 가는 거고요. 설득이 되면 끝나는 거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중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뭐 중동 전문가가 아니신 건 사실이지만 그 이 지역의 어떤 전쟁 분쟁이 사실 그 지역만 딱 떼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어떤 국내외적인 환경과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알아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투자나 또 사업에도 굉장히 크게 또 국가의 운영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불안한 게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는 또 트럼프가 중러를 못 보내 이랬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는 옛날에 보냈었으니까 계속 후보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 보낸다. 워낙 중국이 파워풀하니까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중러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입장도 그런 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야 그거 이란에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러면 중로로 가면 그쵸. 그런 얘기 안 차라리 나오겠어요? 이란에서 희석해갖고 뭐 그러니까요. 어떻게 폐기하든지 네.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이문영 교수님을 모시고 연이어 이어졌던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어쩌면 조만간 이루어질 시진핑의 북한 방문 또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에 있었던 셔틀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의 한 단면도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많이 유익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문영 교수님의 러시아 여행이 안전하게 잘 되도록 기원을 하면서 같이 갈 날을 여러분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